시사 라디오 자유통일 동상다몽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6번째 자유통일 시뮬레이션 우리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5번에 걸쳐서 이 북한에 관한 다른 데서 좀 듣기 힘든 얘기들을 나눴어요. 어떻게 보면 참 상식적인 얘기인데 요즘은 상식이 많이 무너져 있다 보니 지금 저희가 나누는 이 정도 얘기도 참 소중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정말 안 계시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시는 두 분, 우리 허강일 선생님 오셨고, 그다음에 이주성 선생님 오셨고, 그리고 윤 의원님과 우리 박 여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도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에스라 목사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 새로 오신 분은 너무나 스페셜 게스트이기 때문에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지혜 변호사님, VON 북한 인권 이슈터치 진행을 맡아주시는 이지혜 변호사님 인사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이 진행하시는 우리 총괄 감독 박성현 PD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는 지금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사실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남북한 화해, 평화, 비핵화 이런 담론 속에 북한의 인권 문제는 침묵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한국일보 고재학이라는 분이 쓴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은 북한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분단 체제의 극복과 연관돼 설명되지 않으면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의 섬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 장애인, 외국인 차별 등 인권 이슈 또한 분단 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남북한 인권 상황도 악화됐던 역사적 경험이 또렷하다. 햇볕 정책의 힘을 잃자 민간인 사찰이 부활됐고 표현의 자유는 위축됐으며 언론은 권력의 신여로 전락했다. 평화가 없으면 인권도 자유도 존재할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북한은 물론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도 크게 나아질 것이다. 네, 이 글의 제목은 남남 갈등 유발하는 북한 인권입니다. 이 글의 결론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분은 한국의 인권에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지금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인권에 대해서도 그다지 정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현재 그 여러 가지 자의적 구금 현상이 만연하고 또 알게 모르게 언론에 대한 반대 언론에 대한 탄압이 변희재 구속만 보더라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블랙리스트 운운했지만 민간인 불법 계좌 추적 문제까지 다 대두되어 있고 수만 명에 대한 민간인을 추적했지만 반대편인 촛불 집회에 후원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추적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뭐 등등 이 지금 현 정권에 들어서도 많은 그 진정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이렇게 감동을 못 주고 왜 이렇게 사악한 느낌이 드나, 이게 제 인상인데요. 조금 전에 이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신 허강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다음 주에 못 오신답니다. 그래서 왜 못 오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구치소 노역장에 가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얘기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내가 이 말씀 원래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사회자분께서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고 개개인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남을 비판할 권리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만 생각했어요. SNS를 이제 하다 보니까 개그맨 김미아 씨가 강정동 마을에 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제주도 하는, 말씀이세요? 예. 제주도 강정 마을에 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진이 실렸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조작된 사진인 줄 모르고 피켓에 김일성 죽이지 마, 김정일 죽이지 마. 북한 사회에서 살다 나온 저로서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자신을 제어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셨어요? 분노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김미아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써가지고 SNS상에 이제 날렸는데 이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김미아 씨 측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형이 떨어져서 그 벌금형을 사실 뭐 감수할 수는 있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노역장을 치우기로 결정을 하고 한 일주일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시간은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어서 아니 요즘엔 수령 체제를 그대로 용인하고 북한 인권 얘기는 하지도 말자 이런 얘기를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 정도 얘기가 명예훼손이나 됩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자분께서 읽어주신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참 이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으면서 풍만한 자유 속에 너무도 모순이 많다 하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정권을 잡은 소위 민주화 세력, 주사파 세력은 자기 반대에 섰던 그 정권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 시각으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결국 이 정권을 무너뜨려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이 그 어떤 공정성과 그다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언론의 보도를 허용하고 그다음에 반대급부에 섰던 사람들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한국 사회를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는 형태를 보니까 대한민국 속에 북한에서 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대한민국 속의 북한. 네. 이주성 쌤은 어떠세요? 지금 이 제가 읽어드린 그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글을 듣고 어떠세요? 전 솔직히 제 앞에 있다면 한 방 좀 날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 날리는 걸로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날리지 그죠? 근데 왜냐하면 이분이 2,500만 우리 북한 인민들을 조롱하고 그 집밟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이 신문 지상에다 낸다는 이 자체는 국제사회에다가 지금 북한 사람들이 처형과 굶주림과 이제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요.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묻고 싶습니다. 고재학. 이름은 고재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정말 인권 말살적인 공개 처형, 제대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과연 사형 제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가지고 공개 처형하는 그러한 인권 문제하고 지금 이분 글을 보면은 히잡을 쓰는 문제하고 완전히 그냥 같은 문제로 동일한 어떤 비중을 가진 문제로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일종의 지적 속임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을 같은 반열의 인권 문제로 본다. 사람이 죽고 사는 과연 자기에게 그런 기준이 적용되면 이분은 남성이긴 하시지만 어쨌든 어떤 복장을 착용하는 문제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하고 그래서 진정한 인권 문제를 가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 거의 이제 7년 이상 하셨죠? 우리 이지혜 변호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북한 인권 문제와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인권 문제가 같은 레벨에 이해가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같은 수준이라 볼 수 없죠. 근데 제가 오면서 비슷한 그 논설을 봤어요. 이거는 한겨레에서 이 백기철 논설위원이 쓴 건데, 백기철? 네, 이분이 우리 이제 이런 사람 이름 다 기억해야 돼요. 네, 이분은 태영호 공사 책을 보면서 좀 놀라셨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이 진보가 북한 인권을 외면해서 되겠는가 처음엔 이제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쓰면서 이제 이 진보 쪽에 북한 인권 활동 북한 인권에 좀 관심 가지는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요. 북한에 5개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이 수용돼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 물었더니 이 진보 인사가 하는 말이 그 실상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최소한 박정희 전두환 때 불법 구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실상을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죠. 이미 매년 지금 유엔에서 인권 보고서를 내고 있고 미국에서도 내고 있고 한국에서도 심지어 북한 인권 백서를 지금 매년 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자세하게 그 수용소 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한국에는 수용소에서 정말 나오신 분들이 30-40명이 지금 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실상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고 그냥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계속 이것을 이제 박정희 전두환 때 독재랑 자꾸 비교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좀 저도 놀랐어요. 이 기사를 보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그 말씀하신 것 같이 이 한겨레 백기철 논설위원 그리고 한국일보의 고재학 논설위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논설위원 같이도 앉는데 두 분이 얘기하고 있는 논조는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읽어본 그냥 서머리에 의하면 사실 이분들은 북한 인권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금방 저희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제목 자체도 벌써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북한 인권. 그런데 그 한겨레 백기철 논설위원이 썼던 그 비슷한 내용대로 이 한국일보의 고재학 논설위원도 한국의 보수, 그 다음에 반공 세대, 보수 기독교계를 차별주의와 반공주의를 과거에 추구해온 반인권 세력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양분법에 의해서 스스로 이 칼럼을 남남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자체가 북한 인권이나 뭐 어떤 민주화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큰 관심이나 무슨 이런 표명하는 분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이 제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사람이 지금 한국일보 같은 그래도 그 정론지라고 하는 그 신문에 논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그 제목을 뽑는 그 어떤 기술부터 이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이분이 이쪽과 이쪽이라고 하는 한 획을 그려서 본인 스스로 이 결론을 내는 거는 남남 갈등은 본인 스스로 유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북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예전에 최근이죠. 미국이 아니라 유엔입니다. 유엔 그 북한 인권 보고서가 2014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두꺼운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데 관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외국인이에요. 그분들이 울면서 썼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 북한의 실상을 아는 사람들 알아나간다는 것은 거의 영혼이 깨지는 체험이에요. 그것은 한국인이 아니라도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라도 정말 그 태국 분이었던 것 같은데 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 조야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거를 언론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사람 맞나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진심으로 분노가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그 점검해 봐야 될 인식들이 있는데 그 수구 냉전 세력이라 그러고 반공 세력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냉전 반공 이퀄 반인권 인권 탄압 세력 이렇게 이제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을 조금 바꿔보면 서독
그들이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는 서독에서도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확립되었고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는 허용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까지 허용한다면 스스로를 파괴 앞에 해체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정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반공,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그걸 냉전적 사고라고 한다면 엄연히 공산주의 체제가 존재하고 공산주의를 표방한 전체주의 체제가 존재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까지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반인권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그 이념 자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는 와중에서 권위주의 소위 정권 하에서 조금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도를 조금 넘는 행동들이 있을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빈대 잡는다고 초가상간 다 태우냐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유체제를 방어하기 위해서였다는 근본 이념, 6.25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전체를 부정하는 인식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인식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냉전적 사고를 반성하네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인식의 오류가 빚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냉전적 사고 잘못된 것 아니고 반공 잘못된 것 아니고 그것은 다른 말로 자유를 확신하고 자유체제를 지키려는 용기라고 보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깬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에 북한 그 인권 참상을 너무 이제 나이브하게 다루면서 한국에 있는 인권 문제들과 이제 같은 선에서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손바닥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이 하늘을 가릴 수는 없죠. 자기 두 눈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따지고 설득하고 할 것 없이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그냥 북한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또 이 북한 인권 상황이라는 것은 그 억압하는 정권의 그 악행에 기인한다는 것도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북한 정권은 악이다, 북한 주민들은 그 박해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걸 출발할 수가 논의를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저는 처음 그 남북 대화를 시작할 때 이 문제를 짚지 않고 시작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6.15선언 그때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단서와 유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진행을 시켰다는 거죠. 이게 마치 생수 가격이 그 탄산음료 가격하고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이 가격 시스템 속에서 한쪽의 수요가 다른 제품의 수요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도덕도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도덕 체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북한 정권의 악행에 대해서 묻지 않기로 하는 그 순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도덕적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일파만파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그 도덕성을 문제 삼지 않는 순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사항은 이제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교과서 같은 곳에서는 북한 정권의 일정한 상대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기술될 수 있고 이런 글을 버젓이 쓰면서 논설위원지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그 추가적인 그 뭐랄까 도덕적 붕괴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 6.15 선언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류사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기에 인권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 없는 세계의 도래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으로 선언되어
왔기에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제가 세계 인권 선언의 아주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에서 그 크게 네 가지 자유, 말하자면 이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이 네 가지의 관점에서 봐도 북한에서는 철저히 자유가 없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제, 포악으로부터의 자유, 저항에 대해서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이 이미 다 말했는데 2018년에 한국의 언론이라는 사람이 인권의 뜻을 전혀 모르고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포악자의 편에 서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탈북하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1살밖에 안 많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왜 탈북을 했는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친한 친구처럼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군대를 갔다 와서 집에 갔더니 그 여동생이 이렇게 이 수술을 했는데 외과 수술을 배를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거를 이 깊지를 못해서 배가 이렇게 열려 있고 하얀 구더기가 나오는 거를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걸 덮으면 바로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생이 결국 자기 눈앞에 죽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사회는 못 견딘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북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붙잡고 얘기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정도는 그냥 약가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북한이 그 의료가 공짜다, 뭐 이런 식으로 무료 노동, 무료 교육, 뭐 무료 무상 치료 이런 걸 선전하는 그 북한 비유사한 걸 주장하는 이 좌파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지, 이런 생각과 이런 정치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운 건지, 지금 현실로 존재하는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 덮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악에 동조하는 것 아닐까요? 그 사실 왜곡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 햇볕 정책 때 북한 인권 상황이 나아진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화 방향으로 가면 인권 상황이 나아진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허 위원장님하고 그 이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째, 햇볕 정책 당시에 북한 인권 상황이 나아졌느냐? 자, 두 북한 번째, 계셨죠?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이건 이제 허 위원장님께 나중에 두 번째는 이게 저 고 위원이 말하는 그 평화 보장, 평화 체제라는 것은 결국 소위 김정은 수령 체제를 용인하는 김정은 수령 체제 용인의 뜻에 가까운 것인데, 그러면 그게 북한 인권 상황을 낳게 할 것이냐? 우선 첫 번째부터 이 작가님께 좀. 예, 이자 우리 그 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햇볕 정책이 북한 인권 상황을 더 이렇게 낫게 했느냐, 전혀 반대의 그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1995년도부터 이제 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미 공급이 시작돼 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미공급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미공급, 그러니까 식량을 나눠주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런 미공급이라고 했는데,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건 그 북한 정권에서 만들어낸 특기적인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배급이 끊기다 보니까 거기 적응 못 돼가지고 이전에 저축했던 쌀도 없거니와 또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어디 가서 사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거기 적응 못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로 나가 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7년도 초부터 사람들이 면역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게 장사하면 되겠네. 또 중국 갔다 와서 쌀을 좀 가져오면 되겠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면역이 생겨가지고 사람마다 다 이제는 그 뭐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필 깨 먹는 한이 있어도 그 이제 자기 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자기 이제 뭐 친척이라든가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느낀 점이 뭐냐? 와, 자유가 좋다. 오히려 굶어 죽으면서도 자유가 뭐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으니까 통제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어디 다닐 수 있는 거죠. 예, 조금 돈이라도 그 전에 배급을 줄 때는 배급에 모든 이제 속견 송아지처럼 배급에 이제 그걸 깨가지고 일 나오지 않으면 배급을 자르고 거기 사람들이 먹고 살자니까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데 식량이 공급 안 되다 보니까 통제를 못하는 거죠. 우선 뭐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권력기관의 사람들도 일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배낭 지고도 다 이렇게 장사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그 오히려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자유가 이동의 자유, 돈만 있으면 아무 데 갈 수 있고.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해가지고 와 이게 조금만 있으면 북한 정권이 붕괴되겠구나. 그때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북에서 권력기관이 중추를 이룬다고 하는 당일권, 보위부, 그다음에 뭐 검찰서 이런 사람들도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전화통이나 들고 글을 쓰던 사람들이 다 배낭을 지고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 생각할 때는 한 달 내지 2달 맺으면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겠구나. 권력에 중추를 진 사람들이 그거 다 해결해 놨으니까 그때 군대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뭐 영양실조 와가지고 막 그 무리로 나가 죽을 때인데 아니 근데 이게 남한에서 햇볕 정책이라고 하죠. 2000년에 본격화됐죠. 제 생각에는 8년부터. 예. 남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쌀을 보냈다, 뭐 돈을 보냈다 하면서 그 항으로부터 이제 쌀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군부대들이 차가 동원돼 가지고 그 쌀을 치르다 어디다 제일 먼저 했냐면 군부대에 먼저 제일 했습니다. 군부대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하던 보위부라든가 당 권력 이런 권력기관이 다 그 사람들 배국을 다 무상으로 놀아준 거죠. 일반 사람들한테 한 털도 안 가고 그다음 그걸 또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술 먹고 고기 싸 먹고 그렇게 하면서 권력기관이 다시 이제 살아나다 보니까 사람들을 다시 옥죄기 시작한 거죠.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얼마나 막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어떤 놈인데 조금만 있으면 나라가 붕괴될 걸 너희가 이렇게 쌀을 주고 돈을 줘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못 살게 이렇게 억지해놓나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이 남한에서 말하는 햇볕 정책이 실체고 북한 그 햇볕 정책이 뭐냐면 북한 사람들을 다시 죽게 만든 악의 시체이고요. 근데 지금 이분 지금 두 번째 질문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령 체제를 유지하면서 인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이제 도 변호사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 추종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김정은 체제와 야합해서 소위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 세력에게 한마디 좀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생명체가 아닙니까? 남한 사람만 사람입니까? 남한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해왔다는 문재인이나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보십시오. 과거 자기들이 이룩해 놓은 민주화 업적을 속에선전하고 그걸 가대 포장해서 우리 사회를 완전히 뭉들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5.18에 대해서 한마디만 제가 여기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5.18이 지금 현 정권이 추종하는 가장 상징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모든 그 문제 해결의 어떤 그 공통분모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때 당시 독재자 전두환이 정말 강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해가지고 그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라남도 강주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그 새로운 역량을 규합해가지고 그것이 발언이 돼서 한국 사회에 오늘과 같은 민주화를 이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독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어떤 독재자인 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그 독재는 세습을 했다는 그 세계
인류 사상사에 없는 3대 세습을 한 독재 정권입니다. 그 독재 정권에서 근 1000여만에 가까운 북한 주민들이 학살됐습니다. 전쟁 시기에 340만에 가까운 남북 간의 인생이 죽었죠. 평화 건설 시기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불과 3년 동안에 35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숙청과 처단 각종 이런 명색을 걸어가지고 때려 죽이고 총을 쏴 죽이고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인 이 독재 체제가 이건 세계 인류 사상사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진정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으면 독재 체제를 반대했으면 가장 남북 간의 관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독재와 인권입니다. 이 기본 핵을 빼놓고 남북 간의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운운한다는 건 한마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재인 정권 자체가 위선적이고 그에 추정하는 세력 모두가 반인륜적인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반인륜 범죄, 이주호 변호사님, 반인륜 범죄라는 말은 히틀러 이후에 나온 거죠? 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전범 재판을 하면서 이제 국제 사회가 이런 뭐 침략이라든지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죠.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나서 히틀러를 도왔던 사람들도 모두 이제 니른베르크 재판 이후로는 처벌할 수 있게 되었죠. 개인의 이제 책임도 면제가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거 하기 전에 김일성이 나쁜가요? 히틀러가 나쁜가요? 누가 더 나빠요? 그래서 솔직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똑같은 부류 아닌가요? 한 사람이 더 시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북에서는 북한, 히틀러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남한에 와서 자료들과 그다음에 그 전쟁 영화들과 어떤 이제 뭐 책들을 보면서 히틀러는 그래도 자기 민족을 그렇게 굶겨 죽이고 쏴 죽이고 때려 죽이고 감옥에 쳐서 죽인 게 이지 않았어요. 기르만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 타 민족을 희생시키고 타 민족의 뭐 어떤 이제 영토를 넓히고 그 나라의 부를 뺏어서 자기 민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한다고 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히틀러 민족, 그 독일 민족은 그때 히틀러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일성은 뭐냐면 뭐 어떻게 말할까? 김일성은 전 인간도 아닌 사람의 인터컵을 쓴 이제 진승보다 못한 거죠. 자기 하나를 위해서 그 많은 그 북한 전역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조금만 말을 잘못하다 가면 가족 몽땅 다 밤사이 실어가고 그 안에서 또 지금 생체 실험하고, 그러니까 저 히틀러하고 어떻게 감히 김일성하고 대비할 수 있냐? 그래도 남들은 그 살인마라는 명목에서는 글쎄 뭐 같이 처벌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도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한국에서 김일성 정권에 봉사한 사람들, 협력한 사람들 또는 그 악을 용인한 사람들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까 전에 이지혜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고 세계 인권 선언도 총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아마 인류가 북한이라는 이 케이스를 기다려서 정말 히틀러 그다음 스탈린까지 포함한 대인류사적인 반성을 위한 그러한 계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 인권 선언 당시 제노사이드에서 유태인 학살까지는 반영됐지만 소련의 정치적 이유로 한 집단 수용소 문제는 세계 인권에서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배제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련의 대학살, 중국 대학살,
또 캄보디아의 대학살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북한의 그 극악한 모양까지 일어났지만 국제사회가 사실은 제대로 이를 반성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사가. 그러나 이제 그게 가장 극악하게 벌어졌던 북한이 무너지는 날, 그것은 이제는 정말 싸잡아서 히틀러부터 스탈린 그리고 폴포트, 모택동,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인류가 전면적으로 반성을 해야 할 날이 올 것으로 보고, 그 반성을 하는 가장 전면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서야 되고,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세계사에 리딩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국제 재판에 이 문제를 이제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 미국에서 이제 국제 인권법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전환기정의 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일을 하고 있는데 법치와 자유민주 연대를 갑자기 이 일 가운데 시작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인권 운동할 때가 아니다 지금. 남한에서 이 법치 개념과 인권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다시 쇄신하지 않으면 북한 인권 운동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변호사님하고 의기투합해서 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참 잘 삐져요. 왜냐하면 20년 넘게 북한 인권 운동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참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남 얘기다. 한국이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거기다가 위선까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위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그래서 요즘엔 저는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농사 지어요. 정말 저는 요즘에 농사가 저를 위로하는 방법인데, 제가 농사 지으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잡초는 뽑아야 된다. 이게 저로서는 엄청난 지금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공존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곡도 공존하고 잡초도 공존하고 그럼 알곡이 죽죠. 저는 이 개념 속에서 반드시 이 정말 극악한 만행에 대해서 눈 감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하는 그런 법정을 꼭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가라지 비유처럼 어느 때를 기다려야 될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났고 지금은 그것은 너무 이른 때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때가 다 온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일반적인 정말 저와 비슷한 그런 일반 국민들은 이런 문제를 너무 외면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 그 논설위원분들의 그런 기사만 보고서 굉장히 이렇게 호도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 화도 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7, 8년 전쯤에 그냥 북한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살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그냥 평범한 주부로서 살다가 어느 날 북한이란, 그러니까 탈북자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 많이 이제 듣게 되고 또 어떤 영상들도 보게 되고 하면서 이런 북한에서 이렇게 참 만행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둘러보니까 주위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북한 분들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주위에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선 지금 이제 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 분들 지금 이런 논설 의원들한테 굉장히 호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그냥 자유가 자유인지도 모르고 너무 편하게 살아왔는데, 기본적인 먹는 것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정말 생각의 자유도 다 빼앗기고 그렇게 탄압받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그냥 속된 말로 우리 천벌받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 천벌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삼천 교육대 얘기 늘 하면서 북한의 수용소 같은 거 정당화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삼천 교육대 얘기 저희 가족 중에도 그렇게 말하면은 그냥 대화를 끊어요. 그러니까 언어 도단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인식의 단절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문제보다도 저는 북한에서 살아왔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쭉 보면서 북한보다 남한이 더 문제다. 문재인 정권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씨는 그 과거에 눈만 뜨면 인권 변호사로 자처하면서 인권하면서 어찌 보면 그 스스로가 반 인권 행위까지도 자행했습니다. 그 동의대 사건 보시면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지속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일본이 36년간의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는 그토록 통탄하면서 현 일본 정부도 배제하는데 일본이 자행한 식민지 통치에서 자행한 그 이상의 반인륜적 만행이 70년을 이어온 북한에 대해서는 호용하고 그 독재 중심에 선 오늘의 김정은을 정말 우상처럼 지금 이 사회에 그 독버섯을 남기고 이렇다면은 과연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를 제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사실 북한이라는 체제를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요즘에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와서 뭐 이만갑이요 모란몽 클럽에서 나와서 참 많은 걸 알게 됐다. 소위 보석 가치를 지니고 지난 기간에 활동해 온 그 종편 방송들에서 그 정도로 지금 알려서 남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실제 북한의 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 그 이상의 가이드라인에서 좀 저촉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로 목이 잘립니다. 그래서 지금 종편마저도 북한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그 오락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종편 방송이 이 정도로 하니까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가 공영방송은 더 어떻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 상황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독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독재 국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흘러가는 상황이. 저희가 언론의 자유가 참 없어진 사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VOA는 용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하드코어로 가겠습니다. 이재 변호사님 저기 오늘 특별히 나와주시고 내일은 또 먼 길을 가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허 위원장님 얘기 듣고 좀 책임 느끼지 않으세요?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 그 김일성이 더 나쁘냐 히틀러가 더 나쁘냐 그런 질문이 불편하시다면 그러면 아우슈비츠가 더 나쁜가 지금 정치범 수용소가 더 나쁜가를 생각해 볼 때 이제 유엔에서 낸 북한 인권 보고서에는 아우슈비츠랑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그와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비극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역사로 이제 남겨졌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은 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이 고재길이었나요? 고재하? 우리가 너무 합창하고 있어요. 고재학이에요. 네네. 학을 띱니다. 네, 이 고재학 씨하고 백기철 씨 이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평화를 우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으면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요. 근데 저는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유와 인권이 보장돼야지 평화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자유와 인권이 없는데 평화가 보장될 수 있는가? 예, 그것을 교묘하게 이제 뒤바꿔서 이제 논리를 펼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사실 일반인들, 제가 어제도 제가 지금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데 신대원 친구들과 몇 명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제가 같이 다니는 교회 탈북자 한 명이 동생을 북한에서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지금 너무 남한과의 관계가 지금 좋아져서 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탈북자 단속이 너무 심해져서 데려오기가 어렵다 그런 기도 제목을 냈다 했더니 그 신대원 학생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탈북자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다. 이건 정권과 좋은 거지. 지금 이제 북한에서 오신 두 분은 계속 한숨을 쉬십니다. 네, 그래서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권끼리 막 하해 모드로 들어가면 탈북자 인권도 개선된다고 정말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그 통치자들이 인권을 유린하는 주체라는 그런 인식은 없어요.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하는데 이게 머리 IQ의 문제일까? 아니면은 목사님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이 IQ 말고 뭐 영성 지수 같은 거 있습니까? 영성까지 갈 것도 없고 제 생각에는 그 일종의 정신지체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감합니다. 역으로 소급하면 그분들이 청춘을 불살라서 했다고 하는 그 민주화 운동조차도 피와 살이 도는 그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주입된 관념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구체적인 개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이렇게 귀를 틀어막고 막 그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그 소식을 귀를 왜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들이 그때 이게 동의하고 습득했던 그 사상이 닫히는 것을 지금 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정신지체 현상이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그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고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지체 플러스 사악함 뭐 이런 거죠. 악함이죠. 이주성 쌤은 지금 굉장히 최근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북한에 계실 때 남한 사람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 인권 문제를 혹시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공개 처형 얘기 조금 해주셨는데요. 혹시 저희한테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으면은. 인권이라고 말해야 될지 그 이제 굶주린 자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내는데 아직은 그 발표는 안 했고요. 근데 이제 큰 도시마다 96년 초부터 지금 큰 도시 사람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도시마다 시체 처리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배국을 줬거든요. 그 노동 단련대라든가 죄 지은 사람들을 따로 그러니까 그 이제 모아다가 매일 그 시내를 도는 겁니다. 근데 이 대도시들은 매일 돌지 못하니까 구역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거기서 막 골목마다 이렇게 많이 죽어나갈 때는 막 골목마다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나르려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구질로 뭐 이상하게 사람들이 들꽃을 이렇게 날라는데 그 사람들 묻자고 보니까 시내다 묻을 데는 없고 시외가게 가야 되는데 소달구질은 시외가게 몇십 미터 떨어진데 갈 수 없으니까 이 뭐죠? 그 목탄차 같은 거 이렇게 차다가 이렇게 실어서 불 때는 거죠. 불 때는 예, 거. 불 때는 목탄 해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쌓아서 싣고 갔는데 거기서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도시에서 죽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그 개가 크게 없으니까 아파트도 많고 이렇게 하는 개가 크게 없거든요. 근데 이 외곽에서 죽은 사람들 그건 집집마다 개를 기르니까 이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들, 골목에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다 몽땅 뜯어먹어가지고
창자 나온 거를 이렇게 막 펴놓죠. 그걸 이제 다 실어다가 이제 그 공동묘지다 이렇게 막 묶곤 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책임지고 나갔던 이런 보안원들, 그러면 경찰이겠습니다. 경찰들이 그 시체 처리반 사람들한테 몰래 인물 줘가지고 옛날 분들은 대개 저 일제시대랑 그 살았던 분들은 여기 금리 은니가 있잖아요. 그걸 멀리 인물 줘가지고 몽땅 부셔라 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제 그 돈을 쓰려고 보니까 그걸 이제 해골 때문에 죽은 시체를 이제 돌로 막 비쳐가지고 몽땅히 턱을 부셔서 그 뽑아다가 이제 몰래 팔고 예 이런 그 제가 저는 인권 참상에 대해서 간단히 그 제가 직접 보고 느꼈던 걸 한마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1995년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에서 가장 인권 탄압이 심했고 참상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군에서 제대돼 가지고 79년도 제대돼서 80년도에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당 세포비서를 하고 있을 때인데 데리고 있는 직원 중에 정말 일을 안 다니고 정말 조직생활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계속 결근을 하기 때문에 조선소에서 한 30리 떨어진 송평구역 수성동이라는 데를 우리 그 직원 집을 지금 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가마 감농 교양을 주느라고 이제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길 옆에 이제 우리 거기를 가자면 그 수성 정치범 수용소를 지나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진길에 이제 산 꼭대기에 굴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로 친 이런 그 자그마한 건물 하나 있고 그 옆에 고압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칼을 데리고 가면서 야 저건 대체 뭐냐 하니까 아 그거 몰랐습니까? 저게 수성 정치범 교화소 죄인들을 총살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입에다가 가시방망이를 물려가지고 연덩어리로 머리를 쳐서 죽여가지고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사형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그걸 이제 수성 그 지방은 모래가 많기 때문에 모래 속에 이제 그 무덤처럼 파가지고 이제 그 묻는데 이제처럼 우리 주성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강아지가 와 먹고 이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도 보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그 여론 나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33,000 고압 볼트가 흐르는 거기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될 그 죄인들을 거기다가 쓸어넣고 문 열고 고압 통화시키면 그 산등성에 있는 그 굴뚝으로 한 줌 연기가 돼서 사라진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여론을 잠재웠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미화하고 범죄 사실을 숨기고 하는데 만약 그들이 말대로 통일된다면 그때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만행에 대해서 그들이 그때 가서 뭐라고 비명하겠습니까? 한국일보 고재학 논설위원, 아까 한겨레 신문 백기철 논설위원 뿐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한국 언론인들에게 경고합니다. 히틀러 협력 그것보다 1000배 만배 악한 일입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지고 있는지 참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실상이 바깥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미국이든 뭐 캐나다든 독일이든 뭐 전 세계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의 참상은 철저히 숨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고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은 모두 다 말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재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이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제 보통 사람까지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참 잘못된 오도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책임을 갖고 좀 각오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내외로 각자 각오를 얘기하고 오늘 이 시간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주희 변호사님부터 하면 어떨까요? 아, 네. 아까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좀 달리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희망을 봤어요. 아, 이렇게 사실을 얘기해주면 이렇게 좀 다르게 보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래도 앞으로 목회자가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씩 포섭을 해야겠다 결심을 포섭. 했어요. 공작도 좀 부탁합니다. 글쎄요, 저기 각오라고 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유태인들이 그 소위 아우슈비츠 같은 것을 기리기 위해 만든 어떤 구조물에서 굉장히 끔찍한 참상을 전시해 놓기보다는 좀 숙연하고 경건해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지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냉철하게 그 참상을 제대로 보고 그것을 고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끔찍한 참상을 딛고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우리가 잃어버린, 말살되어버린 이 디그너티를 어떻게 더 회복하고 고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신적 준비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갖고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너무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 최근에 뭐 제주도 예멘 500명 그 얘기를 하면서 인권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에 3만 명이 넘은 우리 탈북자들 계시고 또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중국 동포도 계시고, 근데 엉뚱하게 500명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무관심한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는 일반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테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에 좀 많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멘 그런 것 같이 오히려 좀 노이즈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방법이 뭘까 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끝말은 그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 싸움은 이게 뭐 한 달 내에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희망은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정방향이다. 저 앞에 책이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각오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거창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저기 그 이지혜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포섭, 뭐 플러스 공작, 주위 분들 정말 북한을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제가 7, 8년 전에 경험해 봤을 때. 근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왜곡된 보도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평화 운운하는 이야기들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잠시 망각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깨우는 게 큰 작업인 것 같아요. 시간 좀 걸리더라도 지치지 말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평화가, 이 사람들이 갖고 얘기하는 평화는 현상 유지, 그 풍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풍요를 놓치기 싫어하는 그 현상 유지의 어떤 그 평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깨트리기 위해서 저희 VON 단뉴스 언론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좀 필요하니까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52시간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52시간 30분 정도는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네, 더 열심히 일해서 이런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법치와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이런 이념들을 좀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저쪽에서 이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공부하듯이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공부가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좀 길러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이 부연 단뉴스를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도 뭐 작은 힘이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갖고 대표이사를 고발하기 없습니다. 예, 그 이제 우리 이제 그런 그 감각이 있잖아요. 그 인과응보에 대한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글 놓고 보면 적화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주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걸 놓고 보면 적화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적화되면 북한에 계신 분들은 너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의지하면서 우리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김일성 일가나 사실은 그 주사파 일당이나 또 우리나 사실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은혜에 의지하면서 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사실 오늘 무거운 이런 침묵을 깨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침묵을 깨고 우리 모두가 애국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애국은 어떤 이 현재 정권이 자행하는 위선이나 거짓 가지고는 애국을 못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애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대한민국이 수복될 때 북한도 우리와 같은 자유를 누리고 우리와 같은 행복을 누리고 우리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적은 힘이나마 여기 미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가 뭐냐, 인권이 뭐냐, 이제 뭐 진보가 뭐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남발하는 자유민주, 인권, 뭐 진보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이제 그 민주계열, 문재인 그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 인권이요, 민주요 이렇게 그 말을 남발해가지고 기득권을 다 쥐고 정권을 쥐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금 손바닥에 올려놓고 장난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 우리가 원하는 그 세계와 전혀 난 차원이 다른 민주주의고 인권이 아니겠는가? 그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이북의 그 참상과 그 몸부림, 그다음 독재의 칼날이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아픔을 아는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자기들만의 어떤 목적과 정치적 이기심 때문에 평화를 부르짖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을 이제 외면하고. 나는 앞으로 내가 좀 그 작가로서 또 소설가로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우리 100년 전에 있은 그 일제 강점 시기 친일분자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뭐 처단해야 된다, 숙청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 친북주의자들, 과거 청산 없이는 앞으로 미래가 없고, 그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가장 처참한 이 그 현 실태를 알면서 저렇게 조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위선을 하면서까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룩하려고 하는 저런 문재인 일당들, 그 다음에 저런 종북 좌파들의 행적. 아까 우리 여기 고재학인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의 행적을 낱낱이 다 이렇게 기록했다가 언젠가는 이제 김정은 그 독재, 김씨 왕조의 독재가 무너져서 남북이 자유통일되는 날, 난 북한 인민들한테 몽땅 공개하고 싶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당신네가 가장 고통스럽고 죽어갈 때 남한에서 당신의 인권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북한에다가 발을 들이놓게 할 거냐, 또 발 들어왔다가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난 그 사람들한테 확 오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분에 난 맡기고 싶어요, 진짜. 분노한 북한 우리 2,500만
국민들이 어떤 액션이 나오겠는가. 그 이 남한에서 가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하 사람들, 북한 인권을 가지고 조롱해야 되는 사람들, 이제 그때 가서 어떤 대접을 받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유엔의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가 반성할 것인가를 김정일에게 물어봐야 되는 분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한때 우리가 참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구할 때 순수했는데 다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초심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되었나, 요즘엔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참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도 두렵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었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죠. 우리 민족이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 착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다들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VON과 우리 이 프로그램이 바로 그 착한 마음을 회복하는데 좀 기여하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